공부는 안 하고 매일 술과 여성을 그냥 즐기면서 덥수룩한 머리에다가 이 뭐 수염도 그렇죠. 미친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별명이 한떨기 꽃이라고 하는 일타훈은 당대의 최고의 미녀였고 제주도 겸비한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죠. 달콤한 목소리로. 댁이 어디세요? 일개천한 기생을 계속 두고서 혼인을 안 하려고 하느냐. 헤어지자. 딱 이제 명명을 합니다. 심의수한테. 예? 이 해안가에 아주 괴이하게 생긴 변사체가 종이로 수십 겹을 쌓고요. 노끈으로 이렇게 칭칭칭칭 묶여있는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바보 최고의 사랑꾼 바로 대학자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양 선생님 문상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꿈에 왔는데 보니까 빨간 흥국. 제사상에 올려놓은 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황 아내가 보고 얼른 치맛자락에 숨겨요. 태계 이양 선생님 바로. 자, 조선시대 역사 속에 숨겨진 러브스토리.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숨겨진 러브스토리. 어떤 주인공입니까? 바로 세도가였던 청송 심씨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럼 벌써 대단해 보이죠? 어허, 세도가? 그죠? 예, 바로 이제 영의정을 지냈던 심연원의 동생인 신봉원의 손자였던 이름은 심의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이긴 한데 불행하게도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 자체도 일찍 돌아가신 탓에 경제적으로도 별로 여유가 없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탓이었는지 심의수가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술과 여성을 그냥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록에 보면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노래? 아마,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남의 모임 또는 뭐 이게 그 시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주로 이제 잔치 같은 데 가서 얻어먹고 뭐 이러고 이제 노래 한 지냈던 곡 거죠. 노래해주면은 뽑아주고. 주로 해주면 이제 또 이 음식도 주고. 그런데 연예인처럼 차리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행색 자체가 엄청나게 남루해가지고 아하. 뭐 덥수룩한 머리에다가 이 뭐 수염도 그렇죠. 옷은 헤어져서 집이 가난하니까요. 예, 예. 옷은 헤어졌죠. 뭐 신발은 떨어졌죠. 이런 차림새로 다니니까 아마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놀림감 되기는 딱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뭐라고 붙여졌냐면 광동. 광동. 뭐 무슨 광이냐면 미칠 광자. 동자는 아이 동자. 요즘은 아이. 미친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미친 소년. 예, 그런 이제 행색들을 하고 이제 잔치 끼어다니면서 놀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 젊었을 때 이렇게 놀아본 사람들이 사실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또 한번 정신 차리면 잘하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또 사랑에 딱 빠지면 정말 한 여자만 바라보고 그런 사는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한 재상이 잔치를 열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어김없이 바로 꼈어요. 이 심의수가 딱 나타났죠. 근데 심의수가 그냥 얌전히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또 술도 먹고 또 여자도 있으니까 또 수작도 부리고 신났죠, 뭐. 예, 그런 이제 주변에서 저 뭐냐고 뭐라 하고 조롱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혼자서 뭐 눈 하나 깜짝 없이 이제 잔치를 자기 스타일로 막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잔치에 바로 이제 이 여러 기생 중에서 눈에 띄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타홍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일타홍? 예, 한떨기 꽃이라고 하는 일타홍은 예, 당대의 최고의 미녀였고 제주도 겸비한.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 문 남성들이 뭐 쳐다보기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그래요? 뭐 사실 심의소도 예외는 아니죠. 가서 이제 수작도 부리고 옆에서 또 이게 끈적끈적하게 했을 터인데 희한하게 이 일타홍이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남북.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좀 화장실을 좀 가야 된다는 핑계를 들고 조용히 심의소한테 잠깐 보자. 아이고. 야. 힘이수를 부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힘이수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수는 귀여움을 간직하면서도 예. 그리고 남루하지만 자신감이 강한 그리고 요즘 말하면 오마이 비너스에 나온 소지섭 같은 과예요. 몸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한번 내가 수작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야, 여자들이 예. 그렇지. 그럼요. 왜냐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남루한 복장에 자신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지섭이 예, 예. 아무리 그래도 남나는 옷을 입어도 예. 그 빛나는 자태는 그렇죠? 소지섭 혹은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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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을까? 어? 네, 일타오. 왠지 베테랑의 유아인도 약간 떠올리잖아요. 왜냐하면 그죠? 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일타홍이 오라고 하니까 이게 웬 횡재냐 막 그때가 진짜 불이 나게 달려가거든요. 거기다 대고 이제 일타홍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죠. 달콤한 목소리로. 댁이 어디세요? 일타운 같아, 일타운 같아. 이 천하의 명기가 일타홍이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심희수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일타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저버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심희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일단 먼저 빠져나가라. 그 자연스럽게 내쫓았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노린 건데 심의를 앉아버린 데잖아. 따라가겠다 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부럽네요, 그냥. 그야말로 부러울 텐데 본인은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래, 심희수 심희수 입장에서 입장에서. 천하의 명기 일타홍이 우리 집으로 온다? 야, 이거는 뭐 완전 오늘 땡 잡았구나. 그야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목욕도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집안 청소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뜨거운 청춘을 오늘 밤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 빛이 좋으세요? 아니,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너무 입꼬리가 부러워서. 귀에 걸리셨어. 그러게요. 그 당시에 야. 목욕까지 못했겠지만 등목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냐면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요즘 이제 꽃을 뿌려놓겠지만 꽃을 따다가라도 좀 그렇지. 장식도 하고 그런 역시. 센스는 좀 있죠. 뭘 좀 그런 거 아시네. 기다리는 저는 거죠. 이럴 때 일타홍이 오면 안 됩니다. 이 고무줄 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당기 가면은 이건 좀 여자가 조금 더 가벼워 보이니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왔죠? 아 근데 일타홍은 약속대로 바로 집에 갔습니다. 갔어요? 예, 심희수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미인이 와서 있으니까 네.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정이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이제 그 어머니 심희수의 어머니한테 바로 이제 일러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쪼르륵 달려갔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잔치마다 돌아다니면서 술이네 여자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집에 기생까지 끌어들였다. 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야, 이게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하더라도 아까 분명히 세도가 그쵸. 집에 이제 손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놈의 내가 너를 이러려고 키웠는 줄 아느냐 그렇지. 이러면서 혼내셨을 것 같아요. 혼내셨을 그쵸? 것 같다. 네, 심희수의 어머니도 이제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아들을 혼내려는데 딱 일타홍이 저와 대화하시죠 하고 나서서 자기 소개하고 처음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큰 인물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오. 지금은 기운이 거칠어서 마치 세계 굶주린 아기와 같지만 이대로 억제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제가 한번 공부시켜서 관직 자리에 올려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정욕으로만 단순히 하는 거라면 이렇게 가난한 과부집 아들에게 이럴 리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구나, 투자를. 그렇지? 내조를 한번 잘 해보겠다고 아주 호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심희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황당하겠죠. 처음 본 기생이 와서 우리 아들을 이제 도와주겠다,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이건 황당하긴 하지만 글쎄 일단은 그럼. 기생이 왔으니까 의향도 어쨌든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보게 자네 아니 자네 같은 기생은 평생 호의호식했을 텐데 우리 집 지금 상황을 보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끼니도 있기 힘든데 어떻게 와서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라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일타홍은 걱정하시지 말라 저를 믿으십시오 하고 바로 기생의 일을 바로 접습니다. 접어요? 예. 알다시피 일타홍은 이제 기생 출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혼인을 해서 본처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그 시절에는 그러면은 기생은 결혼을 하더라도 첩인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낮기 때문에 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결혼이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타홍은 그러면서 이제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심희수에 대한 뒷바라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도 일일이 다 해주고
주고 그다음에는 빨리 공부하시라고 내보내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시키고. 예, 여념이 없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습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거를 채우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전 떠나겠습니다. 떠난다. 예, 거의 그때. 이제 협박처럼 냉정한 얼굴로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심의수 입장에선 떠나면 안 어떻게 되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 세상에. 아주 열심히 일타홍을 붙잡기 위해서라면은 아주 공부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기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타홍 때문에 잘 되면 또 그리고 열심히 했었잖아. 그럼 그래도 욕심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저 그 신분 그때 사회가 조선지처자리를 좀 그게 불가능한 게 조선 사회죠, 사실은. 이게 조선 사회가 신분 사회라는 게 달래 신분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양반가이기 때문에 양반가의 여성을 얻어야지만 본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기생 일타홍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생이기 때문에 대개가 노비 출신들이거든요. 기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처 자리는 원래가 노릴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 씨는 어쨌든 간에 이 딴 데 눈을 안 돌리고 기생 일타홍만 쳐다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남봉꾼에서 공부꾼으로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아니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절세 미인이 딱 부인이 되어서 자기야 오늘 로너 다 못 되면 잠자리에 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너 오늘 다 떼지. 나도 오늘 다 외워. 오늘 다 외우지. 다 외워. 막 외워질걸요? 난 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난 내가 폭발하더라도 외운다. 그러니까. 심희수 씨도 결혼 정년기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안 그러니까 받았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예, 근데 이제 심의수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일타홍이었겠죠. 일타홍은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히려 일타홍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명문가 집안에서 앞길이 구말리인데 어떻게 일개천한 기생을 계속 두고서 혼인을 안 하려고 하느냐. 어찌 나 때문에 심씨 집안을 망하는 꼴을 보겠느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희수가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큰 그러니까 목동을 최시중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정말 아끼는 첩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자기한테 너무 잘해. 근데 됐어. 나 말고 그냥 빨리 정식으로 결혼해. 왜 자기는 나한테 집착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분 했어요. 결혼을 안 했네, 한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제 뭐 그 떠밀려서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도 일타홍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일타원한테 이랬을 것 같아. 예. 내가 그러면 당신 말대로 결혼을 하는데 당신 내 첩으로 있어야 돼라고 얘기할 약속 거죠. 받고. 아니 무조건 약속 받아야 되고 내가 결혼합니다만 내 마음은 당신한테 있어. 그리고 나도 항상 당신한테 가겠소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긴 그래요? 하지만 또 모르죠. 들어오는 분이 어떻게 네, 심희수도 일타홍의 이런 등살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해요. 해요? 네. 어머, 그리고 세상에. 이 첩에 위치인 일타홍도 실제로 이 본처에게 정성껏 온순하게 웃 어른을 대하듯이 어른이다. 최선을 다했대요. 이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 뭐예요? 심희수는 맨날 일타홍의 방만 들락거렸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사실 본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죠. 자기 방에 안 오고 맨날 그 일타홍 방에만 가니까.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낸 게 일타홍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름 예. 훌륭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명명을 합니다. 심의수한테. 당신은 내 방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고 나머지는 전부 본처 방으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타홍 방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안 되옵니다. 어머. 서방님께서는 본처 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서로 그냥 문을 잡고 서로 실갱이를 나는 밤새도록. 여기가 편하다 이러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게요. 그러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은 이렇게 책을 내던지면서 더 이상은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공부 포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일타홍은 이렇게까지 내조하고 배려했는데 억장이 무너졌겠죠. 무너지죠. 일타홍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방님이 공부를 안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기생까지 포기해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난 죽음으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타홍은 이렇게 했어요. 서방님 요즘 점점 공부를 게을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녀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저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잠시 떠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게 되면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부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빨리 저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그 일종의 마지막 카드죠. 네. 내가
이제 너가 공부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떠날 수도 있고 떠날 떠날 건데. 건데 만약에 붙으면 돌아온다. 야, 이건 진짜 이게 대단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밀고 당기기에서 밀당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타홍은 밀당의 법칙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고요. 주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날 때 떠나는 건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굉장히 우리가 지고지순하게 봤는데 그렇게 않게 볼 수도 있어요. 남자를 성공시켜서 본인의 신분까지도 좀 같이 그러니까, 상승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 부분에 약간 의심은.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는 사실 또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생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실제로는 기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원래 그 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일타홍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떠나지 마라고 말렸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희수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이제 떠나게 된 떠나요? 겁니다. 예, 아유. 떠나서 사실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어서 어느 재상집, 늙은 재상집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부엌이나 이런 어떤 주방 일을 도맡아서 일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재상도 이 일타홍의 영리함과 아니면은 총명함을 알아보고서 뭐 수양딸을 삼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일타홍이 총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그 일타홍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심희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남봉꾼을 돌아가서 술 먹고 막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맞죠? 심희수가 일타홍을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과거 합격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문 딱 닫아 걸고 사람 만나는 거 일체 안 만나고 열심히 시험 준비만 해가지고 결국은 선조 5년인데요. 기록에 보면 그때 이제 과거에 드디어 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타홍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봉꾼이었던 심희수를 완전히 과거 합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표현해. 이 일타홍의 눈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멋있네요. 정말 저도 뭐 결혼을 한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남편의 그 성공을 위해서 내조하고 정말 자신을 내던져가면서 희생해서 결국에는 이뤄내는 이런 모습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네요. 지금 남편에게는 지금 일타홍처럼 하고 있어요? 해야죠. 앞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정말 해피엔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해피엔딩이죠. 이루어진 거네요. 모든 상황이. 잠시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못했거든요. 말도 그러니까 안 돼. 일타홍이 어느 날은 옷을 곱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네. 뭐 새 베개, 새 이불에 딱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우리 이제 오늘이 소첩가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소서. 절대 저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의 시신은 나으리의 선친 근처에 묻어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어떤 이유에선지 정말 그날 세상을 떠나요. 예? 깜짝 에이. 놀랐죠. 아니 지금 좋은 날만이지 앞으로 뭐예요? 열렸는데 이 일타홍이 좀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슨 병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록에는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병이 있어서 뭐 죽었다든가 뭐 하는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남편 심 씨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겠죠. 자기는 드디어 과거까지 합격해서 아 일타홍과 같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무너져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그 일타홍을 위해서. 어떡해. 그리고 뭐 나를 왜 기다려주지 않소 하는 얘기까지도 아마 했을 텐데 그 장례를 치르는 날 결국 그 일타홍을 위해서 시를 한 수 짓게 됐는데요. 이날따라 아주 비도 구슬피게 이게 싹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마음 부분들을 아마 대변했던 것 같은데 그 시 내용은 우리 최시중 아나운서께서 읽어드릴 겁니다. 이별 눈물 한떨기 부용꽃 술의 상에 실어두고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금강에 가을비 내리고 이 붉은 명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마지막 이별의 눈물인가 봐. 오늘 일타홍 떠나보내는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울컥하고 그러네. 아니, 왜냐면 그런 일타홍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읽으면서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헤어진 여자들 안 살아있으니까 아니 이런 일타홍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찍 죽으니까 좀 너무 서운하네요. 그러니까 아, 속상하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심인수의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타격 크죠. 거의 페인이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아니 내가 관직에 오르면 뭐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여자가 내 옆에 없고 이제 그녀를 다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의욕을 다 잃었지. 예,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일타홍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그 일타홍의 내조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려고 예, 오히려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심의수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옆에서 호종해서 피난길도 오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도승지에서 대사원까지 올랐고요. 그 이후에는 뭐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오르는 예, 굉장한 예, 재상까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생전에 일타홍이 그 심의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그 당시 명나라 사신이 오면 거의 그 응대를 이 심의수가 맡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타홍 같은 경우는 그런 선견지명도 무엇이 필요한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심의수는 75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마 이승에서 일타홍을 잃어서 가슴이 아팠겠지만 본인도 일타홍의 세계로 갔었을 테니까 저승에서 아마 사랑을 계속 잃었겠죠. 눈 뜨지 말아요 잠든 채 그냥 있어요 그대 눈물 못 본 척 할게요 조선시대 역사 속에 숨겨진 러브 스토리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일단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네. 이 중국 해안가에 있었던 아주 이상한 변사체 사건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중국 명나라 때죠. 이 해안가에 아주 괴이하게 생긴 변사체가 하나 이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워낙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건져서 이렇게 좀 열어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용감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가서 이제 그 시체를 건져와가지고 보니까 종이로 수십 개월 쌌고요. 노끈으로 이게 칭칭칭칭 묶여 있는, 그러니까 종이로 싸고 이제 노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의 시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종이 싼 거하고 노끈을 이렇게 풀어서 이게 착 펼쳐 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글일까요? 유서죠, 뭐 유서. 이게 유서? 그거지. 근데 유서 측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돌돌 쌓여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게 나의 억울한 거를 알리고 싶은 거야. 이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걸 죽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나를 건져서 해달라. 이걸 보고 복수해달라. 이 수백 장의 종이에 빼곡히 써 있는 건 바로 시였어요. 네.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러브스토리 주인공인데요. 조선 승지 자리에 올라섰던 조원이란 사람의 첩이었었던 이옥봉입니다. 첩이라고 써 있으면 그 첩과 승지 조원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 불꽃 같은 사랑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막 그 종이 수백 장이 그 감겨져 있었다는 건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을 것 같아. 한도 있고. 그렇죠. 예. 섬뜩하죠.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그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녀는 천재의 여류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의 동생인 허균이 이옥봉의 시는 몹시 맑고 강건해서 안악들이 연지 찍고 분바르는 말들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와. 문신이자 시평론가였었던 홍만종은 이옥봉을 조선 제1의 여류 시인이라고 극찬했었어요. 그 이옥봉의 시를 한번 들으시면 좀 많이 감탄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녀의 이제 대표작이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몽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사히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일단 제목은 몽혼이라고 얘기하는 게 꿈속에서의 혼. 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키포인트가 첫 번째 나오는 이 사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창. 창문인데 그냥 창문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얇은 비단으로 이렇게 그 유리가 없으니까 그건 얇은 비단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조그만 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달이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실루엣 같이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꿈속인지 생시인지 약간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걸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문 앞에 돌같이 반쯤은 이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혼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 간 거예요. 계속 갔는데 들락달락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돌길이 반이 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근데 혼이 거길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도 사랑해서 그 앞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이제 시구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사실 이렇게 아주 범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애절하고 아름다운 시까지 남겼다. 이분 이옥봉 이분이 사랑한 분이 아까 조원이라고 하셨죠? 예, 바로. 어떤 분이신가요? 예, 바로 이옥봉이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조원이었습니다. 이 조원은 당시의 학식이나 어떤 기품으로 굉장히 기품이 곧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도 하고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기도 했었고요. 유부남이요? 아니 조선 최고의 여류신 그 이옥봉이 예.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왜 유부남을 그 당시 사랑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옥봉의 아버지인 이봉이라는 분은 옥천 군수였었고 그리고 양녕대군의 고손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가문, 이옥봉의 가문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가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옥봉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옥봉은 자연스럽게 신분상 뭐 서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는 뭐 누구나 이옥봉을 사실 본처로 데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첩이나 이런 자리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이옥봉도 참 남다른 여자이긴 한 게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점지해주면 뭐 키가 작든 크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지아비로 순응하고 살았잖아요. 어떤 일로 만났는지 조언을 보고 마음에 들었겠죠?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저 사람과 살고 싶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하도 이제 이옥봉이 아버지한테 조언하고 결혼 좀 해주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아무리 서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조언한테. 아버지가 가서 우리 딸을 제발 좀 첩으로 좀 삼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언이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 조언의 장인까지 설득을 해서 같이 가가지고 제발 좀 첩으로 좀 삼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까지 사실 나설 정도였으니까 뭐 사실 조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원이 이제 이옥봉을 불러서 낮은 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대가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에서 권유를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니 그대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돼도 괜찮겠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이옥봉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원하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옥봉한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뭘까요? 근데 그런 경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 사랑해서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뭐 열쇠 3개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분명히 조언해 줬던 조건은 여기서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말 한 5필 정도는 가져와야 됩니다. 독간 열쇠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99칸짜리 집은 아니어도 뭐 집은 한 그 때문에 깜짝 놀랐겠구나. 왜냐면 그런 거 하면 갑자기 이옥봉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아니, 조원이 사실 그 결혼을 하겠지만 단서를 단 게 절대 글을 쓰지 말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조선 최고의 여류신으로 평가받는 이옥봉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얼마나 글도 잘 쓰고 글 쓰는 거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글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 단서 조건은 사실 좀 되게 가혹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옥봉은 천재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볼 때마다 막 시적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이옥봉도 사랑 앞에서는 너무 나약한 여인이었었던 거죠. 시를 접겠다 하고
그의 첩이 되기로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그랬을까요? 진짜 사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여자가 시를 잘 쓰고 이러면은 또 이게 이름이 알려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일종의 자격지심인가? 왜 시를 못 짓게 했을까요? 굳이? 그 시대는 이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여자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동무가 쓴 사소설 중에 나온 구절을 한번 최시중 아나운서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부인은 경서와 역사서, 논어, 시경, 소학을 대강 읽어서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둘 뿐이지 허랑하게 시를 지어 외관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글을 알고 너무 똑똑한 여자는 싫다.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그래요? 싶은데.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옥봉이 모든 걸 접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예, 그때 마침 조원이 이제 삼척부사로 부임을 해가면서 함께 삼척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행복한 생활을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 10년 만에 이옥봉한테 예기치 못한 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뭔 됩니다. 사건이 또? 예, 그게 뭐냐면 이웃집의 여자의 남편이 억울하게 소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옥봉한테 와서 이옥봉은 좀 글을 쓸 줄 아니까 어떻게 할까 좀 누명 좀 벗겨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옥봉이 그거를 너무 처량하게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관아에 탄원서를 써주겠다라고 해서 써서 관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탄원서를 이제 받아들었죠. 사또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탄원서를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렇게 훌륭할 수가 감탄을 한 거죠. 그러고는 바로 그 이웃집 남자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끝에 달린 탄원서 끝에 달린 시가 특히 그 사대 모함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시가? 그 시 내용은 우리 최시중 아나운서께서 읽어봐요. 읽어주실 겁니다. 위인 송원 이옥봉 대야를 거울 삼아 세수를 하고 맹물을 머리기름 삼아 빗질합니다. 저는 직녀가 아닌데 제 남편이 어찌 견우이겠습니까? 왜 이걸 보고 왜 감동받지? 나는 감동이 왜 안 돼. 무릎을 탁 아니 근데 쳤을까요? 뭔가 탁 쳐야 되는데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뭔가 이옥봉이 매력적이긴 했죠. 느낌이 안 나요. 이 견우하고 직녀가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그 견우하고 직녀로 이렇게 비유한 부분들은 직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는 원래가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 부부 사이처럼 이게 만나는 관계인데요. 견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직녀는 배를 짜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직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소를 끌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비유거든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비유입니까? 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도둑이 아니다라는 뜻을 야, 얘기를 한 조영구 씨가 거예요. 지금 무릎을 탁 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결혼 전에 맞다. 절대 뭐라 그랬어요? 시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리 억울한 걸 풀어준다고 해도 이거 쓰지 지금 말라 남편이 지금 이거 난리 났겠네. 조원님께서 이걸 이거 알아보면. 알았을 텐데 소문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웃을 도와준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시를 썼잖아요. 조원이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결국 이옥봉은 소박을 아, 받게 이건 돼요. 진짜 아닌데. 결국 이혼당해서 친정집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아니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너무한 게 이건 안 되는데 진짜. 이건 남성이 너무 못났어요. 그래. 자격지심 덩어리야. 아니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언을 꼭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한편에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은유를 써가면서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면 그 남자와 혹시라도 무슨 다른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병이에요, 저거는 병. 이건 병인가요? 지금 병이에요. 아 이건 병이에요. 시도 써서 즉 약속도 안 지켰지만 여자가 감히 나란 일에 관여했다. 에이.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 그 일은. 이옥봉 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요. 예. 그 옆에 이런 내용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술과 음식에 대해서 논의할 뿐이지 감히 무슨 시를 짓는다.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조언이 전형적 그런 사고의 전형적 남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정민 아나운서 만약 이런 걸 딱 지켜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건을 딱 지켜봤어요. 동네 주민이야. 근데 지금 그 조원이 지금 저기 저 이옥봉을 이렇게 소박시켰어, 이혼시켰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조원의 그 좁은 마음에 굉장히 좀 속상하고 이옥봉이라는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천재성을 그렇게 널리 알릴 생각을 안 하고 내 여자로 가두려고 했었던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걸 집안망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조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 여자가 자기 처가, 나댔다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오히려. 자기 집안을 망신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나라 일에 관여 감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아픔이 이별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서막입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옥봉은 그 정말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그럴까요? 시인답게 막 화려한 잘 인생을 나가고. 그렇죠. 예, 정말 이제야 자유? 예, 자유 부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아픔은, 헤어짐의 아픔은 뼈에 사무칠 정도라고 해도 그 정도야?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그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녀가 자신의 심정을 담았던 규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규방의 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별을 하고 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치 얼음 밑에 있는 흐르는 물 마냥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눈물처럼 구구절절한 어떤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담았네요. 네, 실제로 이옥봉은 여러 차례 조원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조원은 끝끝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재능도 다 던져버렸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남자가 받아주지 않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 건너 중국의 한 해안가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거죠. 본인 자살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수백 장의 종이를 본인 돌돌 말고 노끈 묶고 자살할 수 있어? 중국 해안가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정확하게 기록상으로 뭐 그때 그렇게 발견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 정사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후대 이옥봉의 한을 좀 반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임진왜란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떠놀고 있는데 과연 정확하게 기록이 부족해서 어떤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역사 속에 숨겨진 러브스토리 마지막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바보 최고의 사랑꾼 바로 대학자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아내가 이제 권 씨인데요. 예. 이쪽 이 권 씨가 이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 집안이 원래 안동권 씨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권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권질의 동생이 하필이면 중종대에 있었던 김효사와의 연루가 돼가지고 이 집안 자체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런데 충격을 받았던 것 충격받았구나. 같아요. 뭐 유배도 가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씩 좀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정말 뭐 미인이어서 사랑꾼이었다 이러면 좀 우리가 너무나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정신마저 약간 혼미하고 좀 이렇게 온전치 못했다는데 왜 사랑을 하셨을까요? 예, 일단은 그런 권 씨하고 태계 이황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황을 일단 27살에 사실은 그 과거 시험의 1차 시험이죠. 초시에 일단 합격은 했었습니다. 근데 벼슬길에 오르려고 하면 한양에 가서 대과 혹은 문과라고 하는 시험을 치러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시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병으로 첫 번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이렇게 사별남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마침 당시에 이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배 아까 말씀드렸던 유배 왔던 그 권질이 이웃사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권질이 어느 날 이황한테 와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관연한 딸이 있는데 그대 자네가
바로 이 딸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왕이 사실 거절을 해도 사실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인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다만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예에 따라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거를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신도 약간 좀 온전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이 풍비박살 났고 유배까지 왔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 딸을 쉽게 아무도 처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왕은 이 부분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 그럼 두 사람의 이 만남 정말 감동 러브 스토리인데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가난했었죠 많이. 지독하게 가난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혼집은 영지산 끊어진 산기슭의 작은 집. 그래서 얼마나 좁냐면 그 부부가 달팽이처럼 이렇게 구부려야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난했어도 이왕은 이제 권 씨와 결혼한 지 4년 만에 34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최종 합격해서 벼슬길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나라 일을 하다 보면 부인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인이 약간 좀 정신이 이렇게 똑바르지도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어느 날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문상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얀 도포를 찾아서 이제 입고 나가셔야 됐겠죠. 문제는 이 도포를 딱 차에서 입어보니까 어디가 이게 끝이 너덜너덜하고 조금 이게 헤어져가지고 이걸 그냥 입고 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인을 불렀겠죠. 부인, 이 도포가 이러하니 좀 꼬매주시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부인이 탁 방으로 갖고 들어가서 꼬매왔는데 보니까 하필 그 꼬맨 데다가 뭘 댔는데 그게 빨간 홍보예요. 이게 또 무슨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부인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요? 이런 데다가 지금 문상 가는데 빨간 헝겊을 대다니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퇴계 선생께서는 그걸 잊고 대연하게 그냥 문상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관직에 있는 남편이 상가집에 가는데 빨간색으로 기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맙소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퇴계 이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근데 저게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혹시 어디 예법에 그런 게 써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황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계속 물어보죠. 궁금증이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황은 그냥 지그시 빙그레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설에 의하면 바로 이러했던 이황의 옷차림이 유행처럼 번졌다라고 하는 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이황이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는 것 때문에 유행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이황이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황의 할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이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상에 올려놓은 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황 아내가 보고 얼른 치맛자락에 숨겨요. 그러니까 그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신성한 건데 얼른 다시 올려놔도 그렇죠. 안 될 판에 지금 치맛자락에 숨긴 거잖아요. 그걸 이황의 큰 형수가 딱 본 거죠. 보고 어땠어요? 아니 제사 음식을 떨어뜨린 것도 문제인데 그걸 이 치마속에다 넣으면은 이거 크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약간 아이 같은 행동을 한 그런 거잖아. 사실 나 아무 먹어야지 생각이 막 없는 거지. 이거잖아요. 이게 형수가 불러놓고 크게 화를 냈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예법에 어긋나지 않냐는 등등의 얘기도 쭉 해서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이게 이황 선생이 이제 사실은 들은 거죠. 밖에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이유가 뭐지? 나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황이 대신 형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이게 할아버지 제사인데 할아버지께서도 이 손자 며느리가 이런 걸 했던 걸 아주 귀엽게 봐주실 거다. 저희 형수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라고 해서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남성이 여성한테 사과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형수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대학자신 이황께서 직접 머리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으니까 굉장히 큰 일이긴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황은 부인 권 씨를 따로 불러서 그 치마 속에 왜 배를 숨겼냐고 이제 조곤조곤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 대답은 부인은 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라는 대답이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숨겨놓은 배를 달라 하고 껍질을 벗겨서 잘라서 부인한테 이렇게 먹여줘요. 아이고. 그러니까 부인을 생각하는 배려. 이거 오늘 또 부부싸움 많이 네, 생기네. 지금 요 장면만 놓고 보면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 그래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약간 정말 정신이 미약한 그런 아내를 예쁘게만 봐주고 거기다가 심지어 실수를 했을 때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하면서 입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본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태계 이양 선생님 좀 닮아. 공부도 잘하는 우리 태계 이양 남편분들, 선생님. 야 일타웅 좀 닮아라 일타웅. 소리 이러고 싸움할 것 같아요. 아유. 네, 이왕은 지금 완전 눈높이 사랑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인 권질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 그 아내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제사를 이왕이 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 이거 시대에 대박이다. 처갓집의 제사를 지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해요. 한반도에 이런 남성이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남편 훈육용으로 이 일화, 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근데 뭐래요? 되게도 너랑 살았으면 달랐을걸? 야, 아이고 역시 우리 윤 선생 한 방에 있어요. 예. 이왕 쌤이 이렇게 멋진 남자인지 몰랐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백년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요. 남편한테 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녹화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46년이죠. 바로 이왕이 46세가 되던 해에 부인이었던 권 씨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결국 아이도 같이 이게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 이왕은 부인 권 씨가 죽은 다음에 나의 죄와 애콘이 쌓여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왕에게는 전처의 자식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둘한테 바로 이 권 씨의 시신을 운구해 달라라고 부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권 씨는 계모이기도 하죠. 원래 그렇죠. 본 엄마 친모가 아님에도 친모처럼 3년의 심효살이를 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본인 역시도 근방에 그 양진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하나 지어서 1년을 넘게 머무르면서 부인의 넋을 위로하고 달래는데 힘을 쓰기도 했죠. 더군다나 그 부인의 묘 인근에 토계라고 하는 천이 있었는데요. 그 토계라고 하는 거는 토끼 토자에다가 신의 개자를 씁니다. 근데 그 토자에다가 물러날 퇴자를 써서 퇴계라고 이름을 바꾸고 본인의 호로 퇴계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아우 정말 너무 멋있다. 아니 왜냐하면 호를 바꿀 정도로 그 먼저 돌아가신 아내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골칫덩이였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도 치고 근데 사랑해서 자신의 호를 바꿀 정도로 너무 권 멋있네요. 씨가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여리하고 예. 막 그런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굉장히 진짜 사랑스러워서 다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태계 이양 선생님께서 원래 이 가지고 계셨던 부부관, 그러니까 부부란 어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그 생각이 그 있었는데요. 그 생각 자체를 이 손자였던 이한도가 결혼할 때 보내준 편지 속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최시중 아나운서께서 읽어드릴 겁니다. 예.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밀하고 가까워도 또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야 하는 자리다. 세상 사람들이 예우하고 공경하는 것은 온통 잊어버리고 다짜고짜 신압하여 마침내 업신여기고 능멸하여 못할 짓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모두가 서로를 손님같이 공경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그 시작을 삼가야 하는 것이니 1000번 만번 경계하여라. 그렇죠. 항상 공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요즘 우리 현대 그럼요. 우리 부부들에게도 정말 적용되는 말들이네요. 그렇죠? 딱 맞아 예. 떨어지고.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태계 이양 선생님의 어떤 정말 행복한 부부관을 봤는데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윤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이왕의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다 감싸주는 거, 탓하지 않고 감싸주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빨간 옷 때문에 창피당했잖아. 이게 아니라 부족한 내조를 압도할 만한 사람이 되자, 내 스스로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간에 자기 희생인 거죠, 사실은. 두 사람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희생인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 포기하고 희생을 하시는 편이세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타홍과 그 이옥봉을 보면 그 말을 잘 들었으면 잘 되는 거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겠다. 저는 남편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거든요. 초반에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강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목요 역사 토크 하면서 네. 우리가 보통 막 서로 부부들끼리 원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유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아유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아유 내 그때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원망 많이 하는데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 여러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콤살벌한 조선시대 숨겨진 러브스토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